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감막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5분 신경 검사법이라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 영국에 있는 다이버 관련 질환 연구센터라는 곳에서 이런 그 5분 신경 검사법이라는 것을 고안해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것을 그대로 채택해서 지금 5분 신경검사법이라고 하는 교육 과정도 하나 내놓은 게 있습니다. 오늘 그 저희들이 다이빙을 마치고 출소했을 때 조금 그 감압병을 의심하는 증상 나타낼 때 그 중에서도 증상 중에서도 특히 그 신경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은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감압병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검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제가 몇 차례 영상을 통해서 이미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 감압질환의 발현 시간, 그 다음에 감압질환의 진단, 응급처치 방법, 그리고 궁극적인 치료 방법의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압질환이 나타나는 발현 시간은 다이빙 중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조금 무리한 프로펠리 다이빙을 하다가 조금만 급상승을 하면 극심한 통증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수면에 올라오고 나서 1시간 이내 많이 나타나고 6시간 이내에 거의 90%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6시간은 저희들이 감압병 이야기할 때 상당히 중요한 어떤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드물지만 한 5% 정도가 그 24시간 이내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하루를 경과해서 95%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뭐 거의 대부분이 6시간 이내입니다. 나머지는 어떤 추가적인 요인이 있죠. 항공기 탑승, 다이빙의 또 격렬한 운동, 뜨거운 물에서 욕탕을 해서 온 전신에서 땀이 삐질삐질 날 만큼 심하게 찜질을 하는 경우, 이럴 때는 감압병이 늦게도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 감압질환의 진단은 그렇습니다. 이 감압질환을 확진할 수 있는 피검사, 혈액검사, 엑스레이, 초음파는 없습니다. 다이빙을 마치고 난 다이버에게 저희들이 바로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실제 질소기포가 나타나는가를 테스트하는 다이빙을 3차례 실시했고요. 그 전체에서 약 50% 이상에서 그 버블이 심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지만 그 기포가 감압병을 일으킨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검사했던 모든 분들에서 기포가 나타난 분들 중에서도 감압병 증상을 나타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이빙하고 나서 저희들이 기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해서 그것이 감압병이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그 뇌의 동맥에 공기색전이 생기는 경우는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 MRI, CT를 통해서 그 기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포를 찾기 위해서 초음파, CT, MRI 하는 이런 시간들은 오히려 그 다이버의 감압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원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말씀드리는 것이 5분 신경검사법입니다. 그 방법은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이 흰색 테이블은 저희들이 검사법을 요약해 놓은 것이고, 이것은
DDRC, Diverse Diseases Research Center, 유나이티드 킹덤, 이게 영국에 있는 그 DAN하고 비슷한 그런 의료기관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감압 질환을 연구하는 데인데 거기서 이 5분 신경 검사법을 개발해서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설명을 오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DDRC라는 그 단체의 그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ddrc.or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dan.org하고 비슷합니다. 하는 일도 비슷합니다. 우선 현장 신경검사법의 1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리엔테이션, 즉 이 다이버가 지금 현재의 상황이나 현재의 장소, 자신이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를 봅니다. 정말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사람들은 이거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요 다음 페이지는 아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묻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름이 뭐야? 오늘이 며칠인지 혹시 알고 있느냐? 여기 어디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못한다는 기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생년월일 기억하세요? 생년월일? 네. 지금 여기 어딘지 알아요? 네. 지금 몇 시쯤 됐어요? 얘기해야 돼. 대략 대충. 다음에 눈을 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두 개의 눈 사진인데요. 위에 눈은 양쪽 동공의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사진은 여러분들이 이게 작은 화면으로 보시면 잘 표시가 안 날 겁니다만은 한쪽 눈이 상당히 이렇게 동공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경우에 이런 게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보고 그 다음 라이트를 비추면서 동공의 크기가 작아지는가, 작아져야지 정상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그것을 확인합니다. 만약에 그것까지 없다면 그것을 저희들이 라이트 리플렉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라이트 리플렉스가 없어진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중증 환자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거 손가락 하나도 좀 움직이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 몇 개요? 몇 개? 3개. 네, 가만히 계세요. 눈 크게 뜨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청력을 검사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손가락을 이렇게 귀 앞에 두고 귀 뒤에 옆에 두고 이렇게 튀기는 거죠. 그러면서 들리느냐고 묻고 가급적이면 멀리서 시작해서 가까이로 가고 또 양쪽 귀를 비교해보고 본인 검사하는 사람의 청력하고도 같이 비교를 해봄으로써 그 조난자의 청력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양쪽 귀에서 소리 다 들리나 확인하세요. 다 들려요? 그 다음 방법이 안면을 보는 겁니다. 그 얼굴 근육, 혹시 안면신경 마비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이마를 한번 찡그려 봐야 주름이 양쪽이 똑같이 져야 되고요. 눈을 감을 때 양쪽 눈이 똑같이 감겨야 됩니다. 근데 한쪽이 덜 감기면 그쪽에 안면신경 마비가 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또 얼굴에 대한 감촉, 감각 뭐 이런 게 남아있는 여부를 좌우를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 자, 얼굴 양쪽에 다 균일하게 느껴지세요? 자, 눈을 한번 크게 한번 떠보세요. 눈 꽉 감아보세요. 이 하고 입 크게 이. 오케이, 좋아요. 다요.
연하반사라는 말은 결국은 그 입 쪽의 어떤 기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침을 한번 삼켜보게 하면서 목젖이 위로 들렸다 내려갔다 하는 걸 봅니다. 이 침을 잘 못 삼키면 이것도 어쩌면 굉장히 심각한 어떤 신경학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혀를 밖으로 한번 내밀어 보세요라고도 시키면 이 혀가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바로 쫙 나와야 됩니다. 입을 오 하고 내려보세요. 오, 혀를 에. 자, 이거 물 한 모금 삼켜보세요. 이 팔다리의 근력을 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손을 잡고 내 손을 한번 당겨봐, 악수를 크게 해봐, 세게 해봐, 뭐 이런 식의 이 사람이 지금 팔다리의 근력에 문제가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어깨 누를 거예요. 어깨를 힘있게 쭉 올려보세요. 그렇지. 또. 자, 제가 팔을 누를 거예요. 팔을 위로 힘있게 한번 올려보세요. 오케이. 한 번 더. 좋아요. 제 손을 꽉쥐로 끼고 악력 꾹. 한 번 더. 다음으로 그 다이버의 감각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몸통이건 팔이건 모두 좌우를 이렇게 같이 만져서 어느 한쪽에 이상이 있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앞면에서 저희들이 확인한 것처럼 그렇게 양쪽 그 피부를 같이 이렇게 썰어 봅니다. 이것은 그 몸통 위쪽에서부터 발가락 끝까지를 한번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때 다이버는 이게 눈을 감고 있어야지 검사자가 좌측으로 오는지 우측으로 오는지 이런 어떤 검사가 오염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만질 테니까 좌우측 똑같이 느껴지나 보세요. 네. 자, 다리 힘있게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 더. 자, 양쪽 무릎 똑같이 구부려 올려보세요. 그렇지. 이 다이버가 현재 어떤 그 몸의 균형이 잘 맞는가를 봅니다. 이 9번도 굉장히 중요한 검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앞을 보면서 직선으로 걸어보게 하고, 눈을 감고 바로 서 있고, 그 다음에 눈을 감고 한번 걸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한쪽 발로 서 있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검사에 들어가고요. 이렇게 인덱스 핑거죠. 둘째 손가락으로 다이버와 검사자의 코에 앞에 댔다가 그 반대편 쪽에 댔다가 이렇게 해서 손의 어떤 균형 감각이 잘 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똑바로 일자로 한번 걸어보세요. 자, 제자리에 서시고요. 자, 팔 좌우쪽으로 앞쪽으로 모아보시고 한쪽 다리 들어보시고요. 반대쪽 다리. 네. 주의사항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결국은 1번, 7번, 9번 오리엔테이션, 그다음에 근력, 그다음에 몸의 균형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빨리 후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이버 상태가
이 중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기록지에 왜 안 했는지 이런 걸 기록을 해달라는 이야기고요. 구조 인력이 도착할 때까지는 한 30분에 한 번씩 계속 이 검사를 해줘서 혹시 환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는가를 봐줘야 되겠습니다. 그 검사 훈련을 할 때는 오늘처럼 그냥 건강한 다이브를 눕혀놓고 혹은 앉혀놓고 혹은 세워서 서로 돌아가면서 검사 방법을 연습을 하시면 분명히 현장에서 어떤 현실 세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왜 건강한 사람에서 연습을 해야 되느냐? 건강한 것을 알아야지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증상을 호소한다면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 다이빙 직후에 우리가 시행하는 이런 신경검사 방법은 사실 이분이 환자가 돼서 병원에 갔을 때 그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엄청난 가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검사하고 잘 기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의료인이 아니라도 저희들 그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다이버 분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검사 결과를 기록하는 샘플 그 용지를 올려놓기는 했습니다. 근데 꼭 이 용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일반 종이에 그 검사한 것들을 좀 적어서 119 대원 혹은 병원에 간다면 의료인에게 좀 전달을 해주면 이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검사지인데요. 우선 여기서 중요한 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신경의 마비, 그 다음에 근력의 변화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서 같이 넘겨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오늘 현장 신경검사 방법 10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 페이지를 한번 캡처를 하시든지 아니면 원하시면 이 용지 자체를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좀 여러 차례 읽어보시고 오늘 올려놓은 이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버디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현장 신경검사법을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DAN에서는 5분 신경검사법이라고 하는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이런 것들을 직접 실기를 하고 하는 그런 코스인데 지금 제가 오늘 다룬 내용은 그 과정에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돈 안 들여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 방법을 숙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응급처치 방법이죠. 잘 아시다시피 환자를 가장 편안한 자세로 둔 다음에 100% 산소를 줘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떤 영상 중에 만약에 이 사람이 증상이 너무 심하고 본인이 호흡을 잘 하지 못할 때 구조대원들이 혹은 버디가 저희들이 CPR을 한다면 내가 공기를 들여 마셔서 내 쉴 때 불과 16% 들어있는 산소 그걸로 저희들이 구조호흡을 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현장에 이런 100% 산소가 있다면 본인이 그것을 직접 흡입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라면 그만큼 위급하다면 구조자가 이 100% 산소를 마시고 그것을 조난자에게 구조호흡을 해주면 믿거나 말거나 그 흡입됐다 나오는 그 100% 산소에서는 약 82에서 86%까지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이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영상은 제가 별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쩌면 밑에 있는 그 나이트록스라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100% 산소가 없는 경우에요. 수중 제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레크리에이션에서요. 그러나 텍 다이빙에서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수중 제압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놓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버가 물을 마실 수 있으면 의식이 있다면
물을 좀 많이 마시게끔 도와주는 것이 감압 질환의 응급처치가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답은 100% 산소를 주는 것이죠. 치료는 당연히 저희들이 챔버를 갖춘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신경검사에서 어떤 이상이 발견된 경우는 사실은 위급하게 생각하고 이분이 빨리 챔버에 가서 고압산소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할 수 없지만 만약에 그 119 같이 그런 후송 관계되는 이런 분들은 그 안에 산소도 있고 수액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액을 꽂아주면서 급할 때는 진통제를 쓸 수는 있는데 이 진통제를 사용하면 그 감압병의 증상을 소위 마스킹을 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안 아프면 가서 안 아프다 그러고 나 괜찮다고 집에 가면 또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압산소 챔버 치료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감압 질환에 대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5분 신경검사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압병 발현 시간은 거의 대부분이 6시간이라는 거예요. 진단 방법은 다이빙하고 나와서 몸이 불편하면 일단 감압병으로 간주해서 처치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5분 신경검사하는 방법의 저희들이 샘플 동영상을 만들어서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이 동영상을 만들 때 그 대구에 있는 잠수풀에 조준현 강사님, 박성봉 강사님이 많이 도움을 주셨죠. 그리고 그 손한식 평가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응급처치 방법은 산소라고 말씀드렸고요. 감압질환의 궁극적인 치료는 결국은 챔버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